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집터가 나쁘다면 항상 조심해야 한다. 괴담 중에는 우리 학교나 병원이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믿지 않고 그저 괴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1이 되던 해 2008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대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집값이 싼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싼 편도 아니었으니 아버지께서는 대련의 시내가 아닌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외곽에 있는 꽤 좋은 단지를 고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단지에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산을 깎아서 만든 단지였는데 그래서 입구부터 해서 마지막에 아파트 건물까지 가려면 경사를 10분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바로 맨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입구랑 멀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또 건물 중 제일 높았기 때문에 바다도 잘 보이고 해서 별달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닥과 벽지색이 진한 고동색인데다가 천장도 높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쾌한 분위기가 풍기고 집이 워낙 커서 부엌에서 부모님 방까지는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의 역할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맞은편으로 방이 두 개가 있고 그곳이 제 동생과 부모님의 방이었습니다. 제 방은 그 문에서 멀리 떨어진 부엌 맞은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실 TV 아래쪽 서랍이 4개가 있었는데 그중 서랍 하나가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곤 했습니다. 만약 집이 약간 기울어서 그랬다면 왜 다른 서랍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금방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기에 그런 점이 이것을 더욱 미스테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그 서랍을 고치기 위해 뜯기까지 하셨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테이프로 붙여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이 저절로 열리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나 봄에는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열릴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민 갔을 때는 1월달이었기에 추운 겨울날에 창문을 열고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혼자 영화를 보려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잘 닫혀있던 문이 삐거덕거리면서 천천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밤에는 혼자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일은 어느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가을 어느 오후에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산을 바라봤는데 해바라기가 가득 심어져 있고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을 올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보통 한국의 큰 산이 아니라 아주 얕은 야산이고 또 위에서 보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고작 10층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산을 올라간 저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취해서 정신없이 올라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정상에서 1시간가량을 정신없이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1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왼쪽 뺨에서 오른쪽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순간 무심코 바라본 오른쪽에는 무덤들이 질비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르게 컴컴한 오른쪽 동산에는 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온갖 무덤들과 알록달록한 천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돌아와서 제 발밑을 바라보니 제가 무덤을 밟고 올라서 있더군요.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지금도 아직 소름이 끼칩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데리고 간 강아지도 마치 뭔가에 취한 듯해 보였는데 제가 집에 가자고 하는 순간 정말 주인도 버리듯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더군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시길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정상에서 내려와 발밑을 디디는 순간 나무 때문인지 너무 컴컴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이고 하니까 해가 빨라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아픔 보일 정도였고 너무 무섭다 보니 강아지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이놈이 꼬리를 말고 냅다 도망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 뛰어내려오다가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들 사이에 빨간 천과 노란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여자 머리카락 같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엔 다리가 풀려서 한참 후에서야 겨우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곳이 원래 대련의 공동묘지였는데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내에는 땅이 없었기에 그 덕분에 이곳까지 헐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잘 믿지 않는데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이후에는 틈만 나면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은 10층에 사셨는데 집이 너무 음산해서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1년만 살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정말 집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경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은 아이의 진실. 도배가 되지 않은 벽에 이곳저곳 흩어진 상자들만 본다면 이 남자가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점에서 벌써 이곳에서 산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뒤 그의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세상과 소통의 문을 닫았고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러하듯 아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시체를 발견한 건 그였습니다. 그의 총과 함께 말이죠.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꺼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고, 잠고서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선 자신이 금고를 잠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입을 벌렸을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춥고 텅 빈 아파트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딱 하나의 상자를. 바로 그 상자를.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중을 흩뜨리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는 숨을 내뱉고 눈을 떴습니다. 침실 문간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듣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을 올가매던 몇 달간의 고문과도 같던 시간들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절 쐈어요.